윤성우는 늘 같은 시간에 퇴근하던 사람이었다. 정시를 고집하지는 않았지만 늦어도 저녁 9시를 넘기지 않는 것이 결혼 20년 동안의 묵계 같았다. 그런데 올봄부터 그의 귀가 시간은 조금씩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프로젝트 막바지라 그럴 거라 믿었던 아내 이혜진도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퇴근 후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코트. 자락에서 생전 쓰던 적 없던 이국적인 향수 냄새가 은근히 풍겼기 때문이다. 은은한 자스민 향이 낯설게 집안을 가득 채우면 혜진은 속으로 맹세하듯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그냥 직장 동료들이 뿌린 게 묻었겠지. 그러나 마음속 작은 바늘은 점점 깊게 파고들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벽시계가 11시를 가리킬 때까지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텔레비전도 끈 채 그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문만 바라보았다. 손가락은 습관처럼 휴대폰을 쥐었지만 연락 한 번 먼저 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초라했다. 11시 반을 조금 넘기자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성우는 한 손으로 넥타이를 풀며 야근이 길어졌어라고 짧게 말했다. 그 말은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무심했다. 혜진은 대답 대신 그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는 향기에 코끝을 스쳤다. 분명 낯선 향수였다. 잠시 목구멍이 말라붙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성우가 샤워를 하는 사이 그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화면에 번쩍 떠오른 짧은 메시지에 한 줄 어제 즐거웠어요. 다음엔 더 오래 보고 싶어요. 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휴대폰을 들고 싶었지만 그녀는 잠시도 망설였다. 결국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물줄기 소리 사이로 성우의 콧노래가 들려왔다. 그 평화로운 소리가 혜진의 귀에는 기묘하게 뒤틀려 들렸다. 며칠 뒤 남편의 오랜 친구 정도연이 집 앞 카페에서 혜진을 불러냈다. 도연은 망설이며 말했다. 혜진 씨, 나 사실 어제 성우를 봤어요. 회사 후배랑 너무 다정해 보이더군. 그의 목소리엔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혜진은 컵을 움켜쥔 손을 떨며 겨우 미소를 지었다. 알아요. 대충은요. 그 한마디에 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혜진은 친구 서유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미는 예리한 성격의 소유자로 늘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상황을 듣자마자 단호히 말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 그래야 내가 주도권을 쥘 수 있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혜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넌 훨씬 강하니까. 유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단단하게 울렸다. 다음 주말 유미는 남몰래 성우의 퇴근길을 뒤쫓았다. 밤 10시 무렵 회사 근처의 한적한 골목길. 카메라 셔터가 몇 번 눌렸다. 화면 속에는 낯선 여인과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는 성우의 모습이 선명히 담겨 있었다. 유미는 사진을 메시지로 보냈고 혜진은 그 사진을 무겁게 내려다보았다. 온몸이 서늘해졌지만 그날도 그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방 안에서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며 오래된 결혼 생활을 되새겼다. 그들이 함께 쌓아온 세월, 딸 지연과의 추억, 수많은 식탁과 기념일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바스러지는 듯했다. 유미가 보내준 사진을 다시 열어보았을 때 화면 속 두 사람의 표정은 어쩐지 남의 이야기 같았다. 혜진은 그 사진을 확대하고 축소하며 수십 번이나 지워졌다가 남은 얼룩처럼 기분을 문질렀다. 지연이 방문을 살짝 열고 엄마 오늘도 늦어? 라고 물었을 때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곧 들어오겠지. 그 대답은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밤 공기는 건조했고 세탁대 위에 널어둔 빨래에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다. 낯선 향수와 뒤섞이면 어디가 집이고 어디가 바깥인지 경계가 흐려졌다. 성우는 다음 날도 늦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습관이 더 깊어졌다. 발소리를 숨기듯 신발을 벗고 가방을 소파 등받이에 걸고 대충 인사를 건넨 뒤 곧장 샤워실로 들어가는 동선이 몇 주 사이 정교해졌다. 회사에선 어때? 혜진이 물었다. 그냥 바빠. 답은 늘 간결했고 말끝은 건조했다. 욕실 문 너머로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그 소리 사이로 휴대폰이 낮은 진동을 울렸다. 혜진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잠금 화면에 뜬 이름 민서. 간단한 이모티콘 하나와 함께 찍힌 위치 공유 아이콘. 혜진은 숨을 들이켰다가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베개를 정돈하고 서랍을 열었다 닫고 소파 쿠션에 모서리를 맞추었다. 어질러진 것은 없었지만 정리할 것이 너무 많았다. 유미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 그 여자 회사에서 꽤 유능한가 보더라. 내가 무너지기 전에 준비를 해. 혜진은 그 준비가 뭘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나는 싸우러 나가고 싶진 않아. 유미는 혀를 찼다. 싸우려는 게 아니야.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는 거지. 유미는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다. 출입증빙이 되는 영수증, 위치 기록, 몇 장의 사진. 손끝이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건 아니야. 혜진이 겨우 말했다. 다만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증명이 필요했을 뿐. 도연은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가 망설였다. 혜진 씨, 미안하지만 내가 친구라서 더 말해야 할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게 갈라졌다. 성우, 요즘 회사에서도 좀 경계선이 흐릿해져 보여. 실수도 작고 회의에서 멍하니 있을 때가 있어. 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도연 씨, 혹시 당신이 그에게 뭐라고 한 건 아니죠? 그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암시 정도는 줬어. 그런데 나도 결정하고 싶지 않았어. 누구의 편을 들면 그 순간 게임이 끝나니까. 혜진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빈방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끝내고 싶지 않은데. 주말 오후 지연은 토스트를 굽다 말고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사진 같이 볼래? 싱크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딸을 안아주었다. 사진 속에는 햇빛이 반짝였고 셋이서 팔짱을 끼고 웃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사진을 넘길수록 숨이 얕아졌다. 행복했던 기록일수록 현재를 흐리게 만들었다.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아빠, 요즘 많이 바빠.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내 잘못은 아니야. 지연은 그 말이 어른들의 말장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성우는 어느 날 밤 평소와 다른 향을 풍기며 들어왔다. 지나치게 세탁소 냄새가 나는 셔츠, 새로 바꾼 듯 빳빳한 와이셔츠 컬러.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변화들이 혜진의 눈앞에서 증거처럼 반짝였다. 회의가 길어졌어. 그는 습관처럼 말했다. 그래. 혜진은 물잔을 건넸다. 그 여자랑은 즐거웠어? 물잔이 그의 손에서 흔들렸다. 물이 가장자리로 흘러내려 테이블에 작은 둥근 자국을 만들었다. 그는 무표정으로 물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런 말 하지 마. 난 사실을 묻는 거야. 내가 뭘 알아? 내가 말하지 않은 것들. 둘의 눈이 조용한 방 한가운데에서 부딪혔다. 오래 닫아둔 창문을 한꺼번에 열어버린 듯한 바람이 엎드려 있던 먼지를 일으켰다. 그날 밤은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웠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새로 들어와 침대 모서리에 박혔다. 혜진은 눈을 감고 숫자를 셌다. 100하나 백둘수를 세면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숫자가 커질수록 가슴은 더 빨리 뛰었다. 내일 얘기하자. 그녀가 먼저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의 숨이 얕게 흔들리는 것만 느껴졌다. 잠들었는지 듣고 싶지 않은 건지 둘 다일 수도 있었다. 아침이 되자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지연이었다. 엄마, 나 오늘 팀플 있어서 늦을지도 몰라. 평소보다 밝게 말하는 목소리가 어색했다. 혜진은 억지로 밥을 먹는 딸의 입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먹어. 성우는 커피만 급히 마시고 출근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고요는 두려움보다 더 무거웠다. 혜진은 오래 미뤄둔 서랍을 열었다. 결혼증명서, 보험서류, 전세계약서, 그리고 빈 봉투 몇 장. 준비라는 단어가 손끝으로 느껴졌다. 전화기를 집어들어 유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같이 있어줄래? 저녁이 오기까지 시간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 같았다.
해가 지고 복도에 아이들이 뛰는 발소리가 사라지고 엘리베이터가 서너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반응했다. 마침내 성우가 들어섰을 때 거실 전등은 이미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엔 사진 몇 장과 메모가 차분히 놓여 있었다. 그는 한순간 걸음을 멈췄다가 고개를 옆으로 살짝 기울였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낮았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향기를 묻히고 들어왔는지. 전부는 아니어도 내가 견딜 수 없는 만큼은 있어. 그는 손을 내밀었다가 거두었다. 지우자. 무엇을? 이 장면을. 우리는 사진을 지운다고 과거를 지우는 사람들이 아니야, 성우. 그는 황망하게 웃었고 웃음은 곧 허탈로 이어졌다. 너도 알잖아. 결혼이라는 게 때로는 현실적인 합의야.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합의는 상호 신뢰 위에서만 가능한 거야. 우리는 그 신뢰를 잃었고 누가 잃게 했는지는 우리가 가장 잘 알지. 문이 2번 두드려졌다. 유미였다. 그녀는 거실이 한눈에 들어오자마자 어깨를 펴고 들어왔다. 나 그냥 여기 있을게. 아무 말도 안 할게. 유미는 말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혜진은 한결 숨을 쉴 수 있었다. 성우는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다. 남의 집안일에 왜 남의 집안일이 아니게 된 건 당신이었지. 유미의 말은 차갑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공기가 어색하게 끊겼다.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도연이었다. 그는 일정한 호흡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의 두 눈에는 지쳐있던 충심과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전장의 감각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시간은 마치 무대에서 누군가 조명의 밝기를 서서히 올리는 것처럼 흐렸다. 혜진은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을 믿기 위해 내 안의 많은 것들을 무시해왔어. 작은 낌새들을 눈 감고 냄새를 핑계로 돌리고 문자를 우연이라 말하고 사진을 오해라 말했지. 그런데 이만큼 쌓였는데도 우연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나를 모욕하는 거야. 성우는 손등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이마에 가늘게 땀이 맺혔다. 그녀와 끝낼게. 너무 쉽게 나온 말이었다. 혜진은 미소도 분노도 아닌 아무 표정 없이 그를 보았다. 끝낼 수 있는 관계였으면 시작도 조심했겠지. 성우는 잠시 침묵했다. 나는 외로웠어. 그 말은 방 안의 다른 모든 물건들이 무게를 잃게 만들 만큼 공허했다. 혜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나도 외로웠어.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의 외로움을 모르는 사이가 된 지 오래였지. 그래도 누군가에게 손을 뻗기 전에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잖아. 지연이 방문을 살짝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누구도 그녀가 방에 있었다는 걸 잊을 수 없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거울처럼 부서졌다. 혜진은 곧장 딸에게 다가가 끌어안았다. 지연은 어깨를 떨며 울었다. 성우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낸 거리라는 걸 통증처럼 이해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다. 그러나 그 말은 방금 태어난 새처럼 힘이 없었다. 그날 밤 성우가 여행용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기는 동안 혜진은 그가 다녀간 서랍 속을 차례대로 닫았다. 내일 변호사와 얘기할 거야. 혜진의 말은 구체적이었다. 계획은 사람을 살게 만든다. 도연은 조용히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묶었다 풀었다. 유미는 설거지를 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성우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정말 이렇게밖에 우린 이미 여기까지 와 있었어. 혜진이 끊었다. 다만 오늘에서야 불을 켠 것뿐. 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엔 이상한 공기가 흘렀다. 비어있는 자리의 모양이 현실감 있게 남았다. 그 빈자리의 윤곽을 따라가며 혜진은 부엌으로 물을 마셨다. 유리컵에 남은 물방울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유미가 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이제 숨 쉬어. 혜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천천히 의식했다. 가슴이 오랫동안 꽉 조여있던 자리를 조금 놓아주었다. 이튿날 변호사 사무실의 냄새는 서류와 잉크와 커피가 섞인 냄새였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해 주었다. 증거 보전, 자녀 양육, 재산 분할 감정은 중요하지만
법은 또 법대로 가야 합니다. 그의 말은 마치 비 오는 날 와이퍼가 앞유리를 닦아내듯 시야를 조금씩 선명하게 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끔은 눈앞이 아득해졌다.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새로운 낯설문 때로 힘이 된다. 유미가 팔짱을 끼며 물었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혜진은 대답했다. 미래형의 문장이 현재형보다 쉬울 때가 있다. 성우는 회사에서 어색한 시선을 감당해야 했다. 민서는 조용히 와서 말했다. 팀장님 죄송해요. 제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결정했고 내가 책임져. 말은 쉽게 나왔지만 책임이라는 단어의 무게는 뒤늦게 어깨로 내려앉았다. 그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점심시간의 인파가 작은 점처럼 움직였다. 누구도 그를 모른다. 그 무관심이 약이자 독이 되었다. 오후 회의에서 그는 메모를 놓쳤고 수치스러움이 얼굴에 번졌다. 도연이 조용히 물컵을 건넸다. 내가 견뎌야 할 몫이야. 친절하지만 단호한 말이었다. 성우는 그 말에 감사했고 같은 만큼 아팠다. 며칠 뒤 지연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작은 컵케이크를 샀다. 촛불은 없었고 축하할 일도 없었다. 그냥 단 게 먹고 싶었다. 집에 와서 포크로 케이크를 조금 떠먹다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 볼래?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는 걸로. 혜진은 웃었다. 그래, 아무 생각 안 하는 걸로. 둘은 가벼운 코미디를 받고 웃음소리는 자꾸만 목구멍에서 걸렸지만 끝내 두 사람은 몇 번 제대로 웃었다. 웃음은 배신하지 않았다. 비록 짧고 덧없을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숨이 깊어졌다. 밤이 깊어지자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성우였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지연은 잘 지내? 응. 너는? 나는 일하고 밥 먹고 자. 나도.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혜진 미안하다. 그 말은 이미 수십 번 들은 말이었지만 매번 새로웠다. 미안함은 재고가 무한한 감정 같았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되돌리지는 못했다. 우리 최소한 서로를 다치게 하지 말자. 혜진이 말했다.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진행할게. 지연은 함께 얘기하자. 그래. 그가 끊을 때 혜진은 느렸다. 전화를 내려놓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내일은 내일의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며칠 더 지나고 집안에 남아있던 그의 물건들이 하나둘 자리를 바꾸었다. 빈 서랍은 빈 서랍답게 넓어 보였고 옷장 안 공간은 예상보다 좁아 보였다. 빈자리에 착시였다. 혜진은 그런 착시를 견디는 법을 익혀갔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 퇴근길장을 보면서 계산대를 기다리는 동안 호흡을 세는 법, 잠들기 전에 노트에 하루를 한 문장으로 적는 법. 오늘도 숨을 쉬었다. 때론 그 문장이 전부였다. 주말 오후 유미가 커피를 들고 찾아왔다. 이제부터 너한테 필요한 건 루틴이야. 루틴은 부서진 삶에 손잡이를 달아주거든. 혜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창문을 여니 초가을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냄비에서 은근히 끓는 미역국 냄새가 퍼졌다. 부엌 타이머가 울렸다. 작은 소리들이 집을 다시 집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유미가 창틀에 등을 기대고 물었다.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믿어?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사랑을 믿는 것과 나를 믿는 건 다른 문제야. 이제는 후자를 더 잘하고 싶어.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문틈으로 배달 봉투가 들어왔다. 보낸 이는 없었다. 안에는 작은 손편지와 함께 차 한 봉지가 들어있었다. 글씨는 성우 것이었다. 잠이 안 오는 날이 많을 거야. 이 차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지연에게도 한 잔 나눠줘. 혜진은 편지를 말없이 접어 서랍 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차 주전자를 올려 물을 끓였다. 물이 끓는 소리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그녀는 머그컵 2개를 꺼냈다. 하나는 자신에게, 하나는 지연에게. 김이 피어오르는 컵을 딸 앞에 놓자 지연이 말했다. 우리 괜찮아질 거지? 혜진은 딸의 손등을 감싸 주며 대답했다. 우린 이미 괜찮아지는 중이야. 밤하늘은 맑았다. 베란다에 서서 별을 올려다보며
혜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 숨은 어제보다 덜 아팠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어디선가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굴러갔다. 상실은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은 생각보다 견딜 수 있는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선을 마음속에 그었다. 그 선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 사이 어딘가였다. 그리고 그 선 바깥으로는 더 이상 자신을 내몰지 않기로 했다. 며칠 후 주말 아침 혜진은 거실 한가운데 러그를 걷어내고 작은 식물을 햇빛 가까이 옮겼다. 오래된 액자를 풀어 새 사진을 넣었다. 창밖에서 푸드득 날개 소리가 났다. 비둘기 2마리가 난간에 앉았다가 금세 날아갔다.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 새로운 풍경이 되었다. 휴대폰 화면에 일정 알림이 떴다. 변호사와의 다음 미팅, 지연의 시험 일정, 유미와의 저녁 약속. 일정표는 빽빽했지만 빈칸도 있었다. 그 빈칸이 주는 여유를 느끼며 혜진은 커피를 내렸다. 커피 향은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서서 자신과 눈을 맞추듯 창에 비친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예전의 자신과도 어제의 자신과도 같지 않았다. 그건 나빠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지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아빠랑 밥 한번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우리 셋이서. 혜진은 놀라지 않았다. 언젠가는 해야 할 자리였다. 그래, 준비가 되면 하자. 난 준비된 것 같아. 혜진은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장소는 내가 골라. 지연은 휴대폰을 뒤적이며 웃었다. 그때 가던 파스타집 어때? 이름을 들으니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았다. 웃음, 작은 촛불, 오래된 포크 자국이 남은 테이블. 기억은 아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버팀목이 되기도 했다. 혜진은 딸의 손을 잡았다. 좋아. 우리 맛있게 먹자. 얘기는 그 다음에. 약속한 날 세 사람은 창가 자리에서 마주 앉았다. 상냥한 종업원이 물을 따랐다. 성우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고 지연은 일부러 더 크게 미소 지었다. 처음 몇 마디는 날씨 이야기와 학기 이야기였다. 파스타가 나오고 빵이 따뜻했고 버터가 부드러웠다. 혜진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우리가 다시 같은 집에 살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야. 이 문장은 이혼으로도 어떤 서류로도 바뀌지 않아. 지연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성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 자리를 망쳐온 걸 알아. 앞으로는 최소한 망치지 않는 방법을 배워볼게. 그는 처음으로 배우겠다고 말했다. 변명 대신 배움. 그 말이 실제로 무엇을 바꿀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